여러분, 포위된 성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수십만의 적에게 막혀 있습니다. 지원군은 오지 않습니다. 식량은 떨어져 가고 성벽 너머에서는 황건적의 함성이 밤낮 없이 들려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성문 밖에 나타난 것은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의 병사로 수십만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만 앞에서 유비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도를 펼쳤습니다. 과연 이번 전투에서 세 형제는 어떤 방법을 썼을지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주로 돌아와 유언의 치하를 받은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청주태수 공경의 파발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황건적 수십만이 청주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추정과 함께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장비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난세엔 쉬는 날도 없단 말이오. 막내가 좀 쉬어야겠는데. 익덕, 백성이 죽어가는데 무사가 쉰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장비는 머리를 극적이며 장팔사모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어서 가면 될 것 아니오. 세 형제는 그렇게 또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난번 전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노란 수건을 두른 무리가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청주성 사방이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소리가 성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추정은 이번에도 말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의병들의 얼굴에도 절망이 스쳤습니다. 지난번은 5만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몇 배, 수십만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아무리 만인적의 용사라 해도 정면으로 수십만의 적을 뚫고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말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전장의 지형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산의 위치, 골짜기의 방향, 적의 본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유비는 무장이기 이전에 사람을 읽는 자였습니다. 수십만이 모여도 그 안에 반드시 빈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관우에게는 산 왼편 숲속에 매복하라 명했습니다. 장비에게는 오른쪽 구릉 뒤에 숨어 신호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신호는 내가 보낼 것이니 깃발이 오르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거라. 알겠소. 그런데 형님, 혼자 저 수십만 앞에 나서시겠다는 것이오. 하하, 나갔다가 도망쳐 오는 것이니라. 유비는 남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황건적의 본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십만의 황건적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작 수백 명이 제 발로 죽으러 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황건적의 장수 하나가 대군을 몰며 유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비는 잠시 맞서는 척 하다가 돌연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잡아라! 수십만의 군사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유비가 달아나는 방향을 따라 산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은 달아나는 유비의 군사, 좌우는 좁은 산길, 뒤에서는 자신들의 동료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황건적은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깃발을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왼쪽 숲에서 관우가 뛰쳐나왔습니다. 오른쪽 구릉에서는 장비가 솟구쳤습니다.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황건적은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앞에는 돌아선 유비의 군사, 좌측에서는 언월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우측에서는 장팔사모가 쏜살같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퇴로는 이미 자신들의 동료로 가득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도 후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좁은 골짜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밀리고, 옆에서 베이고, 뒤에서 치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문이 열렸습니다. 태수 공경이 직접 남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협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건적이 무너졌습니다. 수십만의 병사는 뭉치면 산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만의 병사가 제각각 흩어지게 되자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청주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경은 유비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공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성은 오늘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청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얼굴, 두려움에 지친 얼굴, 그러나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번지기 시작하는 얼굴들. 유비는 오래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 또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령 하나가 말을 달려와 숨가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공, 큰일 났습니다. 노식 중랑장께서 조정으로 압송되셨습니다. 노식, 유비가 어린 시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스승입니다. 경하게 밝고 저리가 곧은 인물로 당대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던 명장이었습니다. 그 노식이 황건적의 본진을 광종에서 포위하고 막 무너뜨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내려온 황관 좌풍이 노식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제에게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노식이 안으로 성벽을 높이 쌓고 감히 진군하지 않는다고. 유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이 하얘지도록 검의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장비는 이를 갈며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를 황간놈 하나가 거짓말로 잡아들인다는 것이오. 내가 가서 그놈의 목을... 익덕, 그만하거라. 장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을 한 관우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어디로 써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께서 계신 곳으로 가겠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유비는 지금까지 두 번의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 칼 한 번 쓰지 않고 충신을 잡아들이는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황건적은 밖에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황관들은 안에서 나라를 썩히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이 두 개의 칼날은 여전히 한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난세란 적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군 안에도 칼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스승 노식을 구하기 위해 즉시 말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광종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나라 광군 하나가 황건적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군사가 황건적에게 밀려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눈에 그 군사를 이끄는 장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분명히 쫓기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자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사실 유비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 하지만 유비가 돕게 될 그 장수의 이름은 동탁. 훗날 황제를 패하고 한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될 그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유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역사란 때로 이토록 아이러니합니다. 유비가 동탁을 구해줌으로써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